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있죠. 네. 지금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이 청문회가 내달 10일로 잡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정치인 불패, 의원 불패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홍 후보자는 전 의원인데 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재산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그렇죠. 예. 재산 문제, 본인이 쓴 책 내용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재산 관련 사안이 커요. 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홍 후보자하고 부인이 장모님으로부터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네. 2014년에 지분 반씩 한 채를 이제 사위 반, 딸 반 해가지고 각각 그 당시에 한 가액이 4억 원이 조금 넘어요. 예. 그 다음 해 2015년에는 홍 후보자 부인하고 홍 후보자의 딸이 역시 장모님으로부터 서울 중심지 상가 건물 지분을 각각 25%씩 증여받았어요. 네. 이게 그때 가액으로 한 8억 몇천만 원입니다. 각각.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게 쪼개기 증여 논란. 두 번째가 증여를 받으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홍 후보자가 처음부터 세금은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죠. 했어요. 네. 홍 후보자 딸이 건물 지분 8억 얼마를 받았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지금은 중학생. 학생이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홍 후보자 부인하고 억대 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돈을 빌려줬다? 그렇죠.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딸이 그 건물에 월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갚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홍 후보자 본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이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가 이 평소에 이런 그 부의 세습 이런 걸 비판해온 사람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보적 경제학자로 그 홍 후보자가 설파했던 그 주제가 과도한 부의 세습과 대물림은 문제가 된다. 예. 이게 불법적 부의 세습과 대물림은 당연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과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탈세와 절세 애매한 경계에 있는 편법적 상속이나 징여 뭐 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겁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 소리가 또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뭐 재벌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또 있죠 재산 관련 말고. 뭐 20여 년 전에 쓴 책에서 뭐 한국에서는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 가야 된다, 명문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하. 이건 워낙에 오래된 일이고 이 재산 문제가 커가지고 이건 좀 뒷전입니다. 네. 그런데 청문회까지 한 열흘 남았잖아요. 예. 이런 식이면은 검증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또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모든 야당 의원들 아마 여기 다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요. 고민하다가 청와대가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니까 그냥 무난히 청문회 가려나 보다 했는데 예상과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기업인이나 교수, 박성진 교수도 있었고 뭐 28명, 30명 청와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이게 어려워가지고 결국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홍 후보자가 지명된 거거든요. 예. 지명되자마자 이제 뻥뻥 터지네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사전 검증해서 이걸 걸렀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재산 관련 사항 제가 지금 쭉 이야기 드린 건요. 이게 무슨 아주 비밀리에 된 것도 아니고 홍 후보자 국회의원 재직 중에 신고한 데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 뭐 엄마가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건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예. 청와대가 모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예. 딸이 엄마한테 돈 빌려서 증여세 낸 거 전 이것도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청와대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땐 청와대 분위기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절세와 탈세 경계선에 대한 해석이다. 후보자가 탈세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란 말이죠. 예. 자,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탈세를 했다면 통과를 못했겠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명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국내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네. 탈세인지 절세인지 좀 애매한데 본인이
해명해라.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책임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절세로 그냥 봤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맞죠. 지명을 한 거죠. 예. 인사청문회라는 취지 자체가 행정부하고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이분의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이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는 또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뭐 다르고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청와대가 몰랐던 사안이 만약에 불거졌다.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조금 그랬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곤혹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청와대는 우리는 절세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내는 게 맞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자,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말 사이에 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적폐 3종이라는 말까지 재산 증여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꼭 살려야죠.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꼭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가 우선 문제이고요. 두 번째,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스스로 자녀를 포함해서 부의 대물림 문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명된 장관 후보자마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장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였습니다. 낙하산 관행을 먼저 청산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도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서민의 대변자, 그러나 본인은 쪼개기 증여예요. 오늘 추가로 나온 의혹을 보면 특목고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정작 다른 특목고에 관문이나 다름없는 국제중에 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오늘 석가신문에서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여세 논란, 또 세금 절세, 그거에 이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홍종학 후보자의 전형적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잣대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저는 뭐 홍종학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쭉 이어온 그 행보를 보면 전형적인 강남 좌파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뭐 삼수사수라도 해서 서울대 가라고 경원대 교수 시절에 책을 썼다고 해서 사실 뭐 그럼 경원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냐라는 네. 그런 비아냥을 받았는데 본인은 뭐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거에 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보니까 다른 또 명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경작 박사 학위를 따고 와서 네. 가천대, 지금은 가천대로 이름이 바뀐 경원대에서 전임 강사를 시작을 해서 쭉 교수를 하는 과정에 경실련 활동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네. 받은 30억 원 정도의 건물과 현금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든 돈을 좀 아껴보려고 편법을 썼다 이건데 저는 청와대 지금 인사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고 있고 민정 또 검증팀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익명의 얘기처럼 네. 검증을 했는데 이게 절세, 증여세를 분명히 내긴 냈지 않느냐. 절세를 한 것이지 탈법이나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홍종학 후보자를 그대로 지명을 했고 본인도 그걸 수락을 했다면 이건 정말 오산 중에 오산이다. 네.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장관 한 자리. 그래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기 내각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마저도 지금 인사참사가 또 나기 직전의 상황이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지잖아요. 네. 그런 점을 보면 홍종학 후보자 본인의 처신도 그렇고 지금 청와대 인사팀도 그렇고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지지하면 좀 네. 흠이 있는 분이라도 제가 지명한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런 논리 아마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이 가장 국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까요? 물론 9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 한 채 장만할까 말까 하는 많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절망감이 있을 수 있지만 딸의 경우에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1년에 수천만 원의 저절로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 딸이 알고 보니까 국제중, 물론 국제중 공부 잘하면 보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이 요청했던 특목고를 없애야 된다는 그 관문의 국제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게 돌아오는 비판이 왜 비판이 이렇게 거세냐 하면 사실 홍종학 후보자가 평상시에 이런 것을 사실 그렇게 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이 증폭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야당에서도 이제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이 내각을 빨리 충원시켜주자. 네. 새로운 어떤 그 다른 이슈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고 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주말을 계기로 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 의혹들 때문에 네. 야당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지금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목고를 폐지하자라는 주장, 그걸 법안으로도 막 이렇게 이 선도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를 더 높여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증여세 증액에 대한 어떤 법안이 폐지되자마자 사실은 이번에 쪼개기 증여를 했고 네. 특목고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폐지에 대한 법안이 폐기되자마자 또 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이런 네. 어떤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간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학 후보자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언행일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맥락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론들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국제중에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비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입시 비리와 연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덜 들어진 부분도 있다. 왜 국제중을 보내야만 했는지나 네. 이런 사정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쪼개기 증여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에도 맥락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그동안에 이제 후보자가 얘기를 해왔던 이제 부의 대물림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해왔던 거에 비하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 네. 장모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그걸 이제 증여를 하려고 했다.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대를 건너뛰어서 이 손녀한테까지 지금 증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굳이 손녀한테까지 증여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그 가정사와 관련돼서 좀 빠뜨린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이사이에 틈에 메워야 할 어떤 스토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드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일반인이 아니고 사실은 장관은 언행의 일관성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탈법은 아니겠죠. 아주 그렇지만 너무나 절묘한 적법이어서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언행이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행동에 대해서 더더욱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아니 우리 김평론가 말씀 상당히 일리 있어요. 네네. 막상 청문회를 해보면 앞뒤 그쵸. 맥락을 따져서 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바 중에 장모가 물려주기로 한 건물에 대한 쪼개기 증여, 이건 절세를 위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 그것도 14살 먹은 중학생 딸이 금전 대차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미성년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내는 세금, 네. 그걸 전략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했다. 이거는 뭐라고 해명을 해도 제가 보기엔 네. 국민 감정이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네. 사실 아마 굉장히 여론이 싸늘해졌는데 그 여론이 싸늘해진 과정에
이렇게 모든 홍정학 후보자의 아까 말씀처럼 비판했던 조목조목이 다 본인을 향해서 부메랑처럼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게 네. 그게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아니냐. 네. 실망감하고 같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검증은 다 해봤다. 절세냐 탈세냐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워낙 세대를 건너뛰는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더 심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당사자 국회의원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자, 홍종학 후보자가 보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시절에 네. 각종 그 인사청문회 또 청문위원이셨어요, 보면. 그리고 보니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청문위원이셨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위원이셨는데 보면 지금 평론가님이 아까 이 맥락을 읽어야 된다. 근데 그 맥락을 한번 봤더니 다 똑같아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아들한테 차용증을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3억 원을 전세 자금이라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자 사실은 이제 다시 증여세를 내겠다 하고 이렇게 차용하는 것, 부자간에 차용하는 것. 이번에 케이스가 별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네. 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 아들한테 장인이 땅을 네. 물려줍니다. 이게 세대 건너뛰어서 증여하는 그 상황인데 그때도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 가장 전방에 서서 이것을 부동산 투기고 편법이고 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자신한테 이제 청문회 때 그대로 돌아오는 상황이 연출돼서 아마도 저는 방송에서 그 두 장면 네. 청문위원으로서 공격하던 장면과 청문회에서 앉아서 청문위원들로부터 질문받는 장면이 교차해서 편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 앞에 낡은 가방을 들고 왔던 홍종학 후보자였습니다만 싸늘한 여론은 중학생 딸한테 좀 좋은 가방을 사달라고 해주시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스는 누구 건가요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발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촛불 1년을 맞아서요. 이젠 다스 체조라는 것도 한밤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거예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마치 놀이처럼 이뤄졌던 다스 체조였습니다. 과거 국민 체조에 대입을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됐던 영상이었었는데 오늘 검찰에는 본격적으로 다스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지급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고발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의 개인정보가 이게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된 걸 두고 계속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딱 이런 시점에 그 개인정보가 사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인 중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와 관련돼 있는 정보는 공개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시영 씨와 관련돼 있는 정보가 삭제된 걸 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다스와 관련돼서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이른바 포털 측에 요청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가지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지금 포털 사이트,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삭제가 돼 있지만 한 군데는 또 게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왜 한 군데만 굳이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 삭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 삭제를 요청한 지는 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스 문제 때문에 굳이 삭제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정황이 있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는 여야 당대표들도 자녀와 관련돼 있는 정보가 지금 삭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자녀와 관련돼 있는 정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다스라고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다스 때문인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심은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스 때문에 그게 삭제됐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왜 다스게 누구 거냐라고 물을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어느 매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보도를 했어요. 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인데도 큰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상은 씨의 아들이 그동안에 대표, 그리고 중국 법인의 여러 대표를 맡았는데 그 아들을 밀어내고 최근에 이시영 씨가 중국 법인 몇 곳의 공동 대표로 네. 이름이 올랐다. 이게 확인이 됐더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 다스 문제가 불거지게 만드는 최근의 상황 중에 상당히 유력한 정황이거든요. 네. 여기에 과거 10년 전에 논란이 됐던 것들이 다시 덮어져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떤 연유로 이시영 씨가 이렇게 그런 그 중국 법인의 대표를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전 다스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그렇게 전면에 나섰던 분들을 밀어내고 이제 이시영 씨가 다시 전면에 나섰는지 그 부분을 규명을 하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떳떳하게 아마 해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사실이면 검찰 쪽에서 조금 더 정황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만평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짚기 시작했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최근에 국회에 불참하면서 본인들은 서러운 야당,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8명, 30명 청와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이게 어려워가지고 결국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홍 후보자가 지명된 거거든요. 예. 지명되자마자 이제 뻥뻥 터지네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사전 검증해서 이걸 걸렀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재산 관련 사항 제가 지금 쭉 이야기 드린 건요. 이게 무슨 아주 비밀리에 된 것도 아니고 홍 후보자 국회의원 재직 중에 신고한데 다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딸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건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예. 청와대가 모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예. 딸이 엄마한테 돈 빌려서 증여세 낸 거 전 이것도 알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청와대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땐 청와대 분위기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절세와 탈세 경계선에 대한 해석이다. 후보자가 탈세가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란 말이죠. 예. 자,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검증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탈세를 했다면 통과를 못했겠죠. 그렇죠. 그럼 청와대는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명했겠죠. 그렇죠. 그럼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국내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네. 탈세인지 절세인지 좀 애매한데 본인이 해명해라.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책임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절세로 그냥 봤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맞죠. 지명을 한 거죠. 예. 인사청문회라는 취지 자체가 행정부하고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이분의 이제 능력이라든지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홍 후보자 본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딸이 그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정확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곧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가 이 평소에 이런 그 부의 세습 이런 걸 비판해온 사람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진보적 경제학자로 홍 후보자가 설파했던 그 주제가 과도한 부의 세습과 대물림은 문제가 된다. 예. 이게 불법적 부의 세습과 대물림은 당연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과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탈세와 절세 애매한 경계에 있는 편법적 상속이나 징역, 주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겁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가 또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액수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벌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또 있죠 재산 관련 말고. 20여 년 전에 쓴 책에서
내가 뭐 한국에선 삼수 사수를 해도 서울대 가야 된다, 명문대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워낙에 오래된 일이고 이 재산 문제가 커가지고 이건 좀 뒷전입니다. 네. 그런데 청문회까지 한 열흘 남았잖아요. 예. 이런 식이면은 검증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또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렇죠. 모든 야당 의원들 아마 여기 다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요. 고민하다가 청와대가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니까 그냥 무난히 청문회 가려나 보다 했는데 예상과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기업인이나 교수, 박성진 교수도 있었고 뭐 26, 이게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는 또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뭐 다르고 본인이 해명해야 될 문제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청와대가 몰랐던 사안이 만약에 불거졌다.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조금 그랬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곤혹스러워하는 건 맞는데 이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청와대는 우리는 절세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 자,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주말 사이에 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적폐 3종이라는 말까지 재산 증여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꼭 살려야죠.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꼭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코드 인사가 우선 문제이고요. 두 번째,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던 분이 스스로 자녀를 포함해서 부의 대물림 문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명된 장관 후보자마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장 경험이 전무한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였습니다. 낙하산 관행을 먼저 청산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도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서민의 대변자, 그러나 본인은 쪼개기 증여예요. 오늘 추가로 나온 의혹을 보면 특목고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딸은 특목고에 관문이나 다름없는 국제중에 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오늘 석가신문에서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여세 논란, 또 세금 절세, 그거에 이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홍종학 후보자의 전형적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잣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홍종학 후보자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쭉 이어온 그 행보를 보면 전형적인 강남 좌파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본인이 뭐 삼수사수라도 해서 서울대 가라고 경원대 교수 시절에 책을 썼다고 해서 사실 뭐 그럼 경원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냐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았는데 본인은 뭐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찌됐든 그거에 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보니까 다른 또 명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고 와서 가천대, 지금은 가천대로 이름이 바뀐 경원대에서 전임 강사를 시작을 해서 쭉 교수를 하는 과정에 경실련 활동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장모로부터 받은 30억 원 정도의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있죠. 네. 지금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이 청문회가 내달 10일로 잡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정치인 불패, 의원 불패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예. 홍 후보자는 전 의원인데 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재산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그렇죠. 재산 문제, 본인이 쓴 책 내용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재산 관련 사안이 커요. 네,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홍 후보자하고 부인이 장모님으로부터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네. 2014년에 지분 반씩 한 채를 이제 사위 반, 딸 반 해가지고 각각 그 당시에 한 가액이 4억 원이 조금 넘어요. 예. 그 다음 해 2015년에는 홍 후보자 부인하고 홍 후보자의 딸이
역시 장모님으로부터 서울 중심지 상가 건물 지분을 각각 25%씩 증여받았어요. 네. 이게 그때 가액으로 한 8억 몇천만 원입니다. 각각. 그렇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게 쪼개기 증여 논란. 두 번째가 증여를 받으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홍 후보자가 처음부터 세금은 다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죠. 했어요. 네. 홍 후보자 딸이 건물 지분 8억 얼마를 받았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지금은 중학생. 학생이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홍 후보자 부인하고 억대 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돈을 빌려줬다. 그렇죠. 엄마가 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딸이 그 건물에 월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받아가지고 엄마한테